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연휴 앞두고 있는 날이기도 하죠.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나왔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야 되죠.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선고하고 어제 법정 구속했습니다. 관련된 이슈도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입학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합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그 범죄예요. 네, 정경심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의 목소리 먼저 들으셨고요. 오늘 아침 최강시사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 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판단 입장 들어봤습니다. 15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어제 인정이 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센 형량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셌다. 예, 왜냐하면 사실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입시 비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 봤고, 네. 사모펀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다만 저는 중간 지점을 징역형 선고의 집행유예 정도로 보고 집행유예 정도. 예, 그게 아마 중간 지점이고 그거 이하로 나오면은 아마 검찰의 기소 및 어떤 수사가 과했다라는 여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중형이 나오면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또 해야 될 수사를 했다.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이 해야 될 수사를 했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봤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에는 상당한 중형을 내리는 쪽으로 갔죠. 저는 그거는 재판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사실관계에 더해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사실관계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진실되게 증언을 한 증인들에 대해 가지고 음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양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여권에서 괘씸죄라고 하는데요. 괘씸죄는 괘씸하니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괘씸했던 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양형에서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저도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괘씸죄 적용했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요. 왜 그렇게 고위공직자의 부인이신 분이 그 괘씸죄를 적용받을 정도로 괘씸하게 재판에 임했느냐. 그걸 바라봐야죠.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괘씸죄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아마 사실은 이 판사님을 개인적으로 칭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판사 그 사찰 문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검찰 측에서 했던 세평이라는 거 거기에 담겨 있는 건가요?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담당했던 부장판사님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물론 세평은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봐요. 이런 거 작성하는 거는. 근데 좀 정확히 봤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형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수사를 할 때 다들 기억하겠지만 사모펀드가 중심이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론스타 수사했었고 이러니까 사모펀드를 만드는 과정. 이걸 또 우회 상장한다. 그리고 100억 단위의 공시를 하고 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이런 게 큰 그림이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표창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11개 유죄 나왔다지만 7개 정도는 아마 6, 7개 정도는 다 그 표창장이라든지 인턴 생활 이런 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그 수사 의도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형량도 보면 처단형이 2년 6개월 이상인데 벌금은 거의 처단형
최하 기준으로 했어요. 네. 3억 7천인데 한 4억 정도 선고했는데 징역형은 4년 정도 한 거 보면 많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판사가 사실은 이제 법정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는 판사 어찌 보면은 의지인데 예. 사실은 왜냐하면 뭐 중형 선고한다고 해도 풀어준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네. 보통 우리가 법정 구속할 때는 도망갈 염려 이걸 얘기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반성 안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혐의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예. 무죄를 다투는 사람한테 반성 안 한다 그러면 현 부인한다고 반성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쭉 보니까 증거를 인멸했으니까 앞으로도 인멸할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증거 인멸로 다투는 사람은 무조건 법정 구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사유,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 안 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법정 구속 사유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네. 결국은 아마 좀 그런 여론상 보면은 뭐 어쨌든 좋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봐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죄를 무죄를 다툰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판사가 보기에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다는 취지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동양대 표창장 건만 하더라도 네.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최성해 총장은 본인이 어쨌든 발급을 하거나 아니면 위임해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종이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될 책임은 이제 사실 정경심 비서 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네. 거기 난 안 했는데요밖에 한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세상에 어떤 암약하는 세력이 조국 교수의 그 딸을 위해 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냥 난 안 했다. 그냥 무죄를 다투겠다 이래버리면은 속된 말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그게 과연 무죄를 다투는 것인지 그냥 우기는 건지 저는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그게 이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약간 제도 같은데요. 피고인은 원래 난 안 했다라고만 하면 돼요.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겁니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당연하죠.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밝혀야 된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동양대 표창장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사실은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진위를 가리는 거는요.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사본이라는 건 항상 중간에 개입될 여지가 있거든요. 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판사는 원본은 있는 것 같은데 제출 안 했다 그랬는데 사본을 보니까 도장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부분하고 별도로 작성된 것 같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원본 없이 이게 위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원본 가져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이게 아마 그 전에 그러니까 2012년 9월에는 안 받았고 정경심 측에서는 2012년 9월에 받았다가 2013년 6월에 재발급 받았다 그랬는데 판사는 2012년 9월에는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 근거를 뭘 얘기했냐면 2013년 3월에 그 차 의원의 차병원 그 의대 정원할 때는 그걸 안 냈다 그랬거든요. 그 후에 냈고 그게 근거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상장이 있다고 해서 다 기재하고 아니면은 다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언제 어떻게 위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검찰이 밝혀야죠. 그걸 왜 피고인 보러 해명하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어쨌든 그것을 어쨌든 대학 입시에 활용한 주체가 네. 결국 피고인의 딸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피고인이 당연히 그 어디서 난 건지 입증을 못 한다 그러면은 그건 피고인이 위조했다고밖에 위조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원본 대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창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민사재판 같은 데는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 이 계약에 따라 계약을 했다 그러면 네. 그 사람 입증을 해야 되는데 민사와는 다르다. 그렇죠.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는 아니라고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진술 거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당신이 밝혀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왜 이렇게 중형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마 입시 문제 부분을 아마 좀 크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동양대 이 표창장이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주인번호가 기재돼 있다느니 사실은 대부분의 이 저기를 보면은 인턴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기간이 많았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어떤 작업을 했는데 안 했다든가.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위조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양대 표창장에 이 총장이 박사 이렇게 썼잖아요. 그 박사 아니잖아요. 그럼 표창장이 다 위조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 아마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검찰 주장대로 했을 때 그 표창장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오냐. 네네. 이런 부분도 판단이 없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저는 뭐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실 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제시했던 논리를 보면은 네네. 이런 거거든요. 상장이 너무 그 표창장이 너무 두꺼운데 종이가 가정용 프린터로 뽑을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하드보드지로 표창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프린터로 안 뽑아지는 표창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검찰이 그 프린터 들고 나가 시연을 했습니까? 시연했는데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논리로 반박하다 그냥 깨진 거예요. 이게 뭐 자꾸 법 얘기 죄송한데요. 사실은 그 휴게실 PC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강사실에 있던 PC 거기서 다 나온 거라잖아요. 근데 그 제출할 권한이 있냐 없냐도 중요한데 그 나왔던 그 강사는 뭐라 그랬냐면 압수수색 당하는지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검찰은 기소된 다음에 가져간 거거든요. 예. 기소된 다음에는 사실은 영장이 제한적이에요. 영장 발부를 잘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그냥 가서 압수수색 형태를 띠면서 이미 제출 받은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법원의 이 판결에도 보면 절차상 문제는 있는데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당연히 다툴만 하죠. 그다음에 강사가 그 학교 PC를 제출할 권한이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제출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출해야 되니까 권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걸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강사가 과연 그걸 관리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뭐 일부 유죄도 있고 무죄도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결국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교란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미공개 취득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편취했다라는 것도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다루는 범죄예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모펀드에서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장외 주식에 대해 가지고 그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매매하고 그게 이제 상장돼 가지고 이득을 편취하고 이런 것들은 엄하게 다룰 만한 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오히려 저는 횡령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모펀드의 실질적 소유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봤습니다. 현 변호사께서는. 사모펀드 중에 사실은 처음에 문제되면서 우리가 보통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문제된 거는 허위 보고죠. 10억, 10몇 억 투자하면서 100억 투자한 것처럼 했다. 네네. 그걸 가지고 뭐 배후 조정하고 이런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무죄 받은 거고요. 횡령 부분도 무죄였지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아마 사모펀드 관련된 거는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 근데 물론 정경 측에서는 그게 이제 언론에 이미 공개된 거다라 얘기했고 재판부는 보니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인데 결국은 얼마나 그게 중요한 정보였느냐. 미공개 정보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일부는 인정한 것 같고 일부는 인정 안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실명제법이나 아니면 뭐 범죄 수익 은닉증은 사실은 처음에 애초에 얘기했던 사모펀드 이거랑은 직접 관계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수익 얻은 걸 다른 데 뒀냐 이가 문제라서 저는 당초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려고 했던 사모펀드 큰 그림 권력형 비리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뭐 수주도 발주도 시키고 권력을 이용해서 뭐 상장도 시키고 그런 구도는 제가 보기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었고 또 서초동에서의 집회도 있었고 광화문에서의 집회도 있었고 여론이 상당히 좀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제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인한 뭐 파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윤석열 추미애 갈등 또는 윤석열 총장과 현 정권 간의 갈등을 봤을 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으로 이게 살펴보면요. 시작 지점은 조국 장관의 임명 당시에 있었던 어떤 수사에 대한 불만. 이게 여권의 처음에 시작이었거든요. 불만에. 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감찰 징계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끝이거든요. 네. 시작과 끝을 봤을 때 시작 부분은 허물어진 겁니다.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던 계기는 이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뭐 이미 나온 형량이나 아니면은 사실관계가 규명된 걸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볼 만한 수사였다라는 여론이 이제 지배할 겁니다. 또는 했어야 되는 수사라는 여론이 지배할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걸 더 이상 이제 왜 그럼 윤석열을 미워했는지가 사라지는 거고요. 자, 그럼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저런 꼬투리 잡아가지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정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또 이제 좀 있으면 사법부에서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리면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과 그 현 정권의 갈등이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한 스캔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초에 미워할 이유도 없었던 사람을 오만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불합리하게 쫓아내려고 했던 시나리오 이거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현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놓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다들 알다시피 결국은 이 수사를 왜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다. 네. 그리고 마침 하필이면 검찰 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고, 그러면 당연히 현재 어쨌든 드러나는 기소 내용이라든지 뭐 판결 내용이 중요한데 표창장 위조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입시에 이용하는 게 권력하고 무슨 관계 있죠? 사실은 그런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은 마치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여요. 이준석 최고위원처럼 정당한 수사 아니냐. 근데 이게 장관에 임명되는 것하고 그 사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낙마시켰죠. 목적을 이룬 걸 볼 수 있죠. 지금 형량도 많이 나온 거 보면. 하지만 이 수사의 정당성 문제. 과연 이런 개인적인 사건을 가지고 70군데 100군데 압수수색하면서 그 특수부 3-4개 부서를 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저는 네. 뭐 그 문제 여전히 남는다 보고 사실은 뭐 끝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시 문제, 표창장 뭐 위조 문제도 중하지만 그러면 윤석열 장모 300억 사무소 위조한 거는 그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 수백 배 더 중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수사 안 했잖아요. 예. 물론 제가 보기에 앞으로 형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보기에 뭐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정당하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현 변호사가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 권력형 비리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제기된 것도 앞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재판이 오고 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남아 있는 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에 있어서는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해 가지고는 과연 박형철 비서관이 증언하는 것처럼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의 어쨌든 묵인이나 참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직권남용으로 따져봐야 될 것들이거든요. 예. 이거야말로 권력이 있을 때 권력형 비리가 나오는지는 또 살펴보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권이 섣불리 이분이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인 인물이고 적격자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반대하기 때문에 쳐낸 것이냐를 또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조국 장관에게. 이게요. 그 사건 수사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 수사는 사모펀드로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뭐 표창장 문제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유재수 감찰만, 물론 감찰무마는 아마 그 감찰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건데 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수사의 처음에 의도 목적, 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누가 봐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물론 그 부분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수사가 과연 앞으로 돼야 되느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추가 신문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제 그 판결 결과와 연동이 돼 있나? 아닌 것 같은데 또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연의 일치죠. 연동은 안 돼 있죠. 사실 따져보면. 연동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죠. 별도로 판단해야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께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요. 일단 오늘 실시하면 오늘 심리는 끝나는데 네.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 뭐 결정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주말 넘겨서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본안 판단까지 본다. 본안의 뭐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징계 양형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난번 직무 배제 때와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사법부에서 네. 이례적으로 직무 정지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옳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그 지휘권이나 아니면 인사권의 남용에 대해 가지고도 거기 이제 판사가 이제 써놨건 내용을, 저는 그런 정도로 내용에 이제 대해서 법원이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뭐 본안 소송 같이 다룬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한 수준의 이제 검찰총장의 독립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단을 내린 판사가 여권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찰 문건에 대해 가지고 그 사찰 문건에 뭐 굳이 말하자면은 지목된 대상 중에 하나인데 예. 그와 무관하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것처럼 저는 이번에 그 검찰이 작성했다는 문건이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법원이 네.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냐가 곧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현 변호사께서는 그 기각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시고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인용 쪽에 지금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2심에서 또 이 정영심 교수의 재판은 2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또 다퉈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어떤 전략들을 써야 한다고 좀 보세요? 전망도 좀 해주시고요. 뭐 저희 당은 뭐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민주당은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당에서 꼬박꼬박 이제 의원들이 멘트도 내고 무슨 네. 뭐 마음이 착잡하다느니 SNS에 글도 쓰고 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재판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만약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네. 2심 가고 또 2심도 또 불복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결과 나왔을 때 대법원 가고 이러면은 딱 한 내후년 대선쯤에 돼가지고 대법원 판결 내줄 것 같은데요.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중형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 뭐 좀 재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고법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무죄를 다투다가 혐의를 인정하면 예전에는 뭐 형량을 좀 깎아주기도 하고 양형 뭐 집행유예를 해주기도 했는데 그럴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증거 수집의 절차적인 문제, 네. 그다음 이미 제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문제 이런 부분 많이 다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일부 어떤 허위 부분을 전부 허위로 볼 거냐. 그다음에 그게 또 입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판사의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치열하게 다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형량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인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표창장, 그다음에 입시 방해 이거거든요. 뒤에 뭐 증거 인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사모펀드 부분은 제가 보기에 크게 다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세 건은 처리가 끝났고 오늘은 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요. 현장 상황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군과 가족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엄마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또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좀 유감을 표합니다. 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발언, 그리고 중간에 흐느끼신 분은 그 김군의 유족이십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고 진선미 국토교통부 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관전평부터 좀 들어보죠.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의지가 강하다. 예, 예. 사실 이 정도의 개인의 어쨌든 구설수 논란 정도면은 사실 네. 개인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사과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여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청와대의 의중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과거에도 구설에 올랐던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가지고 임명 강행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해병대 방문해 가지고 그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다라고 한 것, 그 행사에 대해 가지고 과거 대표실이었는데 그때 그거 한 거 갖고 군복 입고 쇼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유감 표명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그냥 적격 이런 관계 없이 임명 강행을 이제 하겠다는 생각 아니냐. 네. 그렇게 봅니다. 현 부대변인은요.
저는 사실은 뭐 한 사람의 생각이나 이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앞에 사과는 글 써준 걸 읽는 거고 뒤에 이제 또 한번 해명 화장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평소의 생각인데 저도 한 2, 3년 전에 한 20년 만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교수님들 하는 얘기들을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똑같아요. 보면 이제 유학 갔다 온 얘기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에 대한 얘기, 정치 얘기 하는데 인식 수준이 굉장히 보면 위험한 얘기, 선을 넘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착하잖아요. 외국 같았으면 당장 내가 보기에 이제 뭐 저 인권이나 이런 데 제주될 게 많은데 그런 정도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그 사고 부분도 그렇고 어제 아침밥 얘기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인사청문회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평소에 인식이 저는 뭐 드러났다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그래도 이제 뭐 도심 고밀도 그다음에 뭐 빌라촌 고밀도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또 뭐 저 공공 임대주택도 얘기하고 어쨌든 공급 정책에도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다음에 뭐 분양형 뭐 3기 신도시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반가 아파트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어찌본 그 이제 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좀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혀 이제 부각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결국 사퇴하게 된 계기가 또는 이제 교체되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본인이 뭐 도덕적 문제가 있다든지 흠결이 생겨서가 아니라 정책 실패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제 만약에 개각을 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변창흠 후보자의 그런 생각의 차이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이분이 끝없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여당의 실패가 아니었나. 저는 변창흠 후보자가 뭐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뭐 공기업 사장도 여러 곳에서 하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 개인적인 논란은 뭐 사과하고 털고 간다 하더라도 뭐 김현미 2가 되고 김수현 2가 될 거면 왜 이분이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특색이 드러나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의당도 보고서 부적격으로 이제 입장을 좀 정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지금 하려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앞서 그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 강행을 그냥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후에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좀 여파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분이 임명되면 저는 아마 시장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떻게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건가 그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내놔야 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뭐 백신도 그렇지만 이 주택 부분에서도 일단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얘기 많이 하고 저도 뭐 개인적인 의견을 방송에서 가끔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뭐 조정 지역 안에서도 좀 LTV나 DTV 같은 거 좀 풀어주고 그거에 대한 욕구 굉장히 많거든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소형 평형이지만 그래도 한 30, 40대 분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정도를 공급해 주는 거.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있지만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에 한 30분 1시간 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제한에 어떻게 그러면 공급할 거냐. 결국은 뭐 주택도 저는 뭐 시장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지어놨다가 나중에 이게 인구가 줄어들거나 이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 어쨌든 그런 본인의 전문성을 제시하면서 공급 그다음에 아니면 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대출 규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경험, 뭐 전문성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3기 신도시 지난번도 보니까 3기 신도시 예전에 이제 반가 아파트 부분을 한번 거울해 보겠다 그랬는데 약간 또 확실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세 번 얘기 드렸는데 한 지역 정도 3기 신도시에 5군데가 그렇잖아요. 한 지역 정도는 아예 그냥 이 지역은 내가 반가 아파트로 전부 해보겠다든지 요 정도 해야 제가 보기에 약간 효과가 있지 그냥 단지 한두 개 하는 정도로는 내가 보기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변창 후보자 아까 말했던 특색이란 걸 보려 그러면은 본인이 아까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뭐 화장 발언 때문에 환기됐지만은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공급하는 면적 중에서 주방의 비중을 줄이자 같은 것들은
주거에 대한 상당한 아이디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개인은 또 그 뭐 밥은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 먹을 돈이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럼 청년 주택 공급하는 거 보면요. 호텔 바꿔가지고 공급하잖아요. 그 네. 주방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기가 해놓은 말이랑 정부의 방향이랑 계속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노출되게 되면은 저는 거기에서 학자의 소신을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에 맞춰갈 것이냐거든요. 맞춰가는 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김현미 투 김수현 투 소리 들어갈 수 높고요. 본인의 소신이 어느 지점이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흘러갈까 봐 걱정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기까지 하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네. 예.